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최근 잇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오늘 계기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얼마 전에 6차 핵실험을 했었죠. 일단 오늘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지난해 북한 정권 수립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념일마다 도발에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념일마다 도발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년에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의 잔상이 워낙 우리한테 강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도발을 한다 이런 게 생겼는데요. 오히려 기념일마다 도발을 하기보다는 지난 2년간 북한이 이렇게 핵이라든가 미사일 실험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념일 앞뒤에도 걸리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기념일 도발보다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주기가 지난 1, 2년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도 한 8월 이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굉장히 이 자기네들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데 지금 급가속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9일 도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9월 11일까지는 아마 좀 안 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추가 도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언제쯤 추가 도발이 이어질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9월 11일까지는 지금 도발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상정을 하자고 지금 미국 측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실은 좀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거 억지로 강행해서 올리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오늘 내일 만약에 북한이 이게 11일 날 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이제 상정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내일 핵 미사일 쏴주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만약에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격상된 제재 결의안이 있어도 우리는 한 1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거나 뭐 정말 두 번째는 그 생각은 하기는 싫지만 이 긴장을 올리고 내리는 수위 간에 북중러 간에 뭔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묵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인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9월 10일 날, 11일 날 하지를 않는다면 그 다음은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뭐 유류 공급 중단까지를 포함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그 직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논의의 수준을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를 또 북한은 나름대로는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도발을 보면은 사실 뭐 그런 국제적인 정세라던가 이런 것도 감안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은 바로바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6차 핵 실험만 보더라도 많이 예상을 못했죠. 이렇게 빨리 할 줄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앞서 차도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러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뭔가 북한 일정 수준까지는 빨리 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금 여력이 있을 때 이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을 가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오늘 당장 뭐 어떠한 행동을 안 하더라도 향후 국제사회의 그런 유엔에서의 제재 논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한이 또 추가적인 그런 도발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군 당국이 ICBM 추정 미사일을 발사 준비에 돌입한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또 실제로 소식 등에 따르면 양강도 미사일 발사장은 이제 지금 보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고각 발사를 했었는데 역시 뭐 가능성이지만 만약에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하면 정상각으로 발사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앞으로 보여줄 남은 기술들이라는 게 실제로 쏠 수 있는 이제 ICBM이 이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ICBM은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리하고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는 게 남았는데요. 만약에 거리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상각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화성 14호도 대상에 나오고 있고, 이건 뭐 ICBM급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화성 12호에다가 단을 하나 더 얹은 지난 8월 29일 날 쏜 거죠. 여기다 단을 하나 더 얹은 이 북한 측 용어로는 화성 13호. 그다음에 미국 측 식별부호로는 KN-08. 이것도 이제 발사 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이제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새로운 그 SLBM형인 북극성 3호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조금 아마 지금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무게중심 두고 있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ICBM 발사 거리, 그러니까 정상각으로 발사해서 거리가 많이 나온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약간 고각으로 발사해서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든지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달 29일에 화성 12형을 고각 발사했을 당시에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서 2,700km 정도 날아갔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정상각으로 발사한다면 어느 정도 사거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BM이라고 하는데 이제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 한 3,000km 이상은 날아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일본에 발사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뭐 연료량을 줄였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연료장 개통을 이제 컷오프, 즉 끊는 기능을 이용해서 2,700km라는 이제 사거리를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 이번에 화성 14형 같은 경우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가장 이제 미국이 민감해하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약한 화성 12형을 통해서 뭔가 대기권 재진입에 관한 기술을 한 번 더 북한이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이제 괌 타격에 가까운 북한이 이제 괌 타격 얘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괌 타격에 가까운 그런 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미국의 메시지를 줄 수도 그 근처로 발사를 함으로써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격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격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요격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확실하게 뭐 만약에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쪽을 향해서 날아오면 그 목표물 이 방향 주위에 이미 요격 장비들을 배치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괌에는 일단 사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북태평양상 어디다 갖다 놓으면 거기 어디다가 쏠 줄 알고 미리 그 근처에다가 이제 이지스함이나 이런 거 배치해놨다가 요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만큼 어려운 도발은요. 아무래도 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장비가 배치돼 있는 지역 자체로 날아오지 않는 이상 요격하기가 힘들고 또 미리 예상하고 장비를 배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게 올라가는 걸 요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요. 명백하게 자기 영해나 영토로 날아오는 거를 요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보통 뭐 상공에 한 500km, 한 300km나 500km를 날아가는데 중간에 이거를 요격을 해버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또 공해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기 체계라는 건 특정한 이걸 쏘는 쪽의 재산이에요. 무기거든요. 상대 무기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괌 인근으로 근데 괌 인근으로 날아오게 되면 요격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괌 인근으로 만약에 날아오게 되면 이거는 요격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요격하도록 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아주 골치 아픈 면을 북한이 노릴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리들의 해외 자산 동결 또 여행 금지 조치를 요청했단 말이죠. 이것이 실제 채택된다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만약 이게 실제로 채택된다면 이제 그 동안에 나왔던 제재안들 특히 뭐 매번 이제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강력했지만은 이건 더 거의 초강력 수준이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뭔가 이제 자기들의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더 집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6차례 핵실험 하면은 사실상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핵실험을 안 했지만은 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그만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대북 제재 결의가 이제 안보리에서 채택이 되려면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장 중국은 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러시아는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채택이 될까요? 자,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외형상으로는 이게 통과되기 힘든 거죠. 이게 러시아가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뭐냐면 이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 발송의 의미도 있어요. 너 지금 여기서 정말 한번 또 사고 더 치면 내가 막아줄 도리가 없다는 거고요. 러시아는 1차적으로 지금 민생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직접적으로 지금 원유 수출을 1차적으로 지금 중지하게 되면은 그 1차적인 대상은요. 중국이에요.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오히려 이 미국이 던진 의제에 한번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11일 날 지금 말은 미국은 강행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거부권 행사 그렇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아마 양자 간의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좋겠냐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밀려서 이 원유 밸브를 잠그는 것보다 예. 자율적으로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 어쩌면 지금 뭐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중국에서 이미 원유 조절량을 조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급량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고 봐야죠. 예.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이거를 상정을 해서 거부권이 발동되는 그 경우의 수는 좀 아직은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성주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성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환구시보에서는 최근에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라 같은 막말을 쏟아낼 정도로 비판이 거센데요. 네. 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추가 경제 보복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구시보는 뭐 물론 배후에 이제 중국의 그 이 정부의 아무래도 입김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민간 매체예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쏟아낸 것들을 보면 이게 중국에서 이른바 좀 민족주의적인 심정을 지니는 사람들이 조금 흥분하면 얼마나 비속하고 천박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도 이거를 즉자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중 간에 걸려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중국한테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전략적인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국이 약속하고 설득만 한다 해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쪽에도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그 이게 미중 간에 지금 사드를 어디까지나 북한 대응용으로만 쓸 거고 이 성능 확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미중 간의 설득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동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지 말라고 외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정도였지. 네. 사드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성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보장을 중국하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는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 한중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사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이제 미중 간에는 또 캐캐묵은 그런 오래된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새로 탄생되고 나서부터 예. 계속 그런 게 이어졌는데 양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주 극강 보수적인 매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런 걸 배치하려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만큼 사드 문제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특히 이제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도 배치될 수 있고 또한 가장 민감한 대만에도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차도원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이 이제는 좀 미중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 사드가 임시가 배치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될 텐데 이 사드는 ICBM을 그렇다면 뭐 100%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자꾸 100% 논쟁이 나와서 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억지 이론의 핵심은요, 100%가 아니에요. 생존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는요, 제일 무서운 게 내 공격이 다 뭐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무섭겠지만 예. 네. 상대방이 그래도 타격을 못 입고 나한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 이상의 요격률만 있어도 이런 억지 효과는 발휘가 되고요. 사드 가지고요. 사드는 근본적으로 ICBM을 막게 설계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 배치된 사드 가지고 미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을 막아주거나 탐지할 수는 없어요. 종말 단계 레이더니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누가 사용을 한다면 ICBM을 쏘지는 않겠죠. 근데 IRBM 같은 거를 고각 발사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사드의 가장 큰 그 의미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어의 이 옵션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얘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쏘면 사드가 못 막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원래 사드가 그 목적으로 개발된 영역이 아닌 걸 강요하는 거고요. 예. 네. 결과적으로 사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한층 더 높은 곳에서 일단 요격을 해볼 수 있는
융통성이 높아졌다라는 그 차원에서 봐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